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고 이제 마흔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보통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걸 부러워하다 결혼을 서두르게 된다고들 하는데 저는 반대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남편과 시댁, 또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결혼 생각을 접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막상 결혼할 인연을 만나니 그렇게 확고했던 의지도 어쩔 도리 없이 사라졌어요. 왜 주변에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 같았는데 제가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 그 만남의 계기가 됐어요.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야근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술 취한 변태를 만나면서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태어나 처음 겪는 공포였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할 수 있었고 그 지나가던 행인이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늦은 시간엔 이 길 말고 큰 길로 다니셔야 해요. 이 근처 골목에 밤에 다 술집이라 여자 혼자 다니기엔 좀 위험해요. 아, 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길을 잘 몰라요. 부동산에서 처음 알려준 길이 이 길이라서 매일 이 길로만 다녔는데. 아마 큰 길은 많이 돌아가야 해서 이 길로 오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집 근처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아, 저는 수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막상 이렇게 말하니까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은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조금 오바해서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달까요? 게다가 그 뒤에도 남편은 저에게 안전하고 큰 길을 알려줬고 동네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달라며 자신의 명함을 주기도 했는데 그 후 무슨 인연인지 동네에서 남편을 종종 마주치게 되었죠. 그것도 아는 얼굴이라고 나중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고마웠다고 답례도 못해서 내내 찔렸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다고 말한 게 저희 두 사람의 시작이었고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동네 친구가 됐는데요. 어른이 되고 친구를 사귀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뒤 최악의 가족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다 운명 같고 좋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이 된 남편과 저는 큰 다툼도 없이 1년 6개월을 잘 만났고 남편의 프로포즈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결혼은 솔직히 평등하게 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양가의 결혼 승낙을 받고 이제 막 결혼 준비에 들어갈 즈음 시댁에서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겪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비교적 형편이 넉넉한 저와 저희 집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 이유라면 이유였네요. 시댁에 일어난 큰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멀쩡하셨던 시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저지만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도 6개월 정도 연기가 됐고 문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운영하셨던 가구 공장의 빚을 다른 식구들이 떠안아야 했다는 거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시댁에선 시아버님의 사업을 정리했음에도 저희 신혼집 하나 장만해 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지라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샀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도리와 의리가 있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다 된 결혼을 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엎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셔서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고지식한 공무원이시라
오히려 제가 구입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다고 하자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가 힘들어진 시댁을 많이 배려하셨는데 그 배려가 독이 되었을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신혼집을 대신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예단과 예물은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예단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남들 보기에 안 좋다며 예단비 1,000만 원을 저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진아, 네 시어머님께 예단비는 잘 전해드렸지? 뭘 그렇게 많이 주냐며 엄청 고마워하시던데?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럼 너 돌려받은 돈으로 너랑 서서방 양장 한 벌씩 맞춰 입어라. 니네가 딸랑 결혼 반지만 한다고 해서 내가 내내 그게 걸렸거든. 나 돌려받은 거 없는데? 원래 예단비를 주고 또 돌려받는 거야? 뭐 돈을 줬으면 됐지. 주고 또 돌려받아? 그럼 아예 떼고 주든가. 뭐? 아유, 이 헛똑똑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정말 하나도 돌려주지 않으셨어? 세상에나, 아무리 어려우셔도 그렇지 어떻게 1,000만 원에서 돈 100만 원도 안 돌려주실 수 있니? 다 니들 좋자고 하는 건데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 저희 엄마는 그 문제로 꽤 오랫동안 속상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허례의식이 많은 결혼 문화를 잘 몰랐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친정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당연히 상대가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낸 엄마가 잘못이라며 생각 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정말 죄송했네요. 그리고 그 예단비를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자꾸 뭔가 바라는 눈치셨는데 문제는 시누이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였죠. 나이는 제 여동생이랑 동갑인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자기네 집 사정이 바뀌어 그걸 의식하는 건지 저만 보면 자기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서열로 따져도 제가 손윗사람이고 나이로 따져도 제가 위인데 자기야말로 예의 없게 행동하면서 저에게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무슨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시누이는 그 입방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아무리 언니 친정이랑 우리 집이 차이가 나도 언니는 우리 엄마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딸이라 시집가면 남의 식구 되지만 언니는 평생 우리 집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저희 집 진짜 잘 살았어요. 언니도 알죠? 처음엔 지 딴에는 자존심 때문에 저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시누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마음이 불편했고 시어머니도 그의 질세라. 얘 아가, 요즘 내가 도통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이러다가 쓰러져서 네 시아버지 따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특등급 한우 정도는 먹어줘야 버틸 수 있는데 네가 오늘 퇴근하는 길에 좀 사오지 않을래?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만 안 됐어도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는 안 할 텐데 어른이 돼서 내가 참 염치가 없다. 그래도 내가 쓰러지면 네가 더 큰일 아니니? 얘 며느라, 이번에 내 친구들이 제주도에 꽃구경을 가자고 하는데 네가 나 경비도 좀 대주면 안 되겠니? 요즘 도통 우울해서 심란했거든. 자꾸 눈물만 나는 게 이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면 그런 우울증도 싹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라며 이러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처음 한두 번은 못할 이유도 없겠다 싶어 해드렸다가 점점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선을 긋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되레 서운하다는 듯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자기한테 그러시겠어. 내가 얼마라도 줄 테니까 그냥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자기 엄청 좋아하는데 매정하게 선 긋기는 좀 그렇잖아. 우리 엄마 실망하실 텐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상습적이잖아. 얼마 전에는 나한테 떨어졌다면서 휴지랑 간장 이런 것도 시켜달라고 하셨다니까. 아가씨도 버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내 동생이 벌이가 좋지 않잖아. 그리고 빚잔치하고
엄마 카드도 예전처럼 못 쓰시고. 그럼 내가 생활비 좀 더 드리면서 좋게 이야기해볼게. 어쨌든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기 월급의 반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공동 생활비를 뺀 나머지 자기 소득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좀 더 드리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트집을 다 잡으려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결혼 물리지 않고 고맙다며 저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결혼을 막상 하니 신혼집으로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신혼집으로 쓰고는 있지만 결혼 전에 제가 구입했고 지금도 대출금 원금이랑 이자는 제가 내고 있는데 왜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요? 지호 씨는 저희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권리? 니네 결혼했잖니? 그럼 재산도 똑같이 갖는 거지. 괜히 한쪽에 몰아있으면 싸움밖에 더 나니?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공동명의로 바꿔라. 죄송한데 그럴 순 없어요. 남은 대출금을 지호 씨가 다 낸다고 해도 제가 이미 낸 돈이 더 많다고요. 만약 지호 씨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어머님이 지호 씨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얘는 가족끼리 무슨 계산을 그렇게 정없이 딱 부러지게 하니? 그리고 자식이 부모 생활비 대줄 수도 있는 거지. 부부가 똑같이 갖고 똑같이 부담하라는 건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 이런 말씀 죄송한데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억지세요. 만약 거꾸로 제가 지호 씨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금 갚는데 한 푼도 보탠 거 없이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그러라고 하실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야, 그건 얘기가 다르지. 가장 명의로 있는 건 보편적이잖아. 그렇다고 내가 우리 아들 명의로 바꾸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네,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아파트가 제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냥 이 문제는 지호 씨랑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의 길을 누리려 별트집을 다 잡으셨고 저는 저대로 지지 않으려 버텼는데 그게 서로 힘겨루기가 되고 만 거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주말에는 꼭 시댁에 와서 잠을 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싫다고 해서 나중엔 당신이 당신 딸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남편만 아니면 그대로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하지만 며느리라는 게 뭔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길 좋아하는 저도 차마 자고 가겠다고 오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그냥 가라고 등 떠밀 수는 없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들이닥친 시누이가 안방 화장실을 쓴다며 들어갔다가 제가 동생 입사 선물로 주려고 사둔 명품 가방이 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그때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 이것 봐. 명품 가방이야. 세상에, 아직 뜯지도 않았어. 이게 뭔데 호들갑이야?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당연하지. 디올 가방이라고. 한 500만 원 넘게 줬을걸? 언니 이렇게 사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이런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요? 아가씨, 그건 왜 들고 나오셨어요? 그건 제 가방이 아니라 제 동생 입사 선물로 산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원하는 회사 붙었다길래 결혼할 때 냉장고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큰맘 먹고 장만한 건데요. 입사 선물? 아니, 네 동생 우리 지혜랑 동갑이지 않아?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회사에 붙었길래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 그게 땡땡 금융그룹에 입사한 거라 엄청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선물까지 받았으니 언니로서 저도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땡땡금융? 그 은행 있는 대기업 말하는 거니? 아니, 어쩜 니네 자매는 그렇게 운이 좋냐?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대기업에 척척 붙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좋은 회사에 붙었다고 해도 너무 과하지 않니?
넌 그 가방 살 때 네 시누이 생각은 안 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제 동생 축하하려고 선물을 사는데 왜 시누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듣던 시누이는 가뜩이나 심술궂게 생긴 얼굴이 더 일그러졌는데요. 그 뒤로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대신 저희 남편을 엄청 들들 볶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동생 챙기는데 오빠도 동생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도 회사 다니는데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 문자를 한 모양이었는데 나중엔 남편이 절 원망하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 때문이야. 원래 우리 지혜는 그런 거 몰랐는데 처제 선물 보고 엄청 부러웠나 봐.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그리고 그런 거 모르는 것 치고는 브랜드도 알고 가격도 알고 있던데 그냥 샘나서 그런 거지. 정 그렇게 아가씨 안쓰러우면 자기도 하나 사주던가. 미쳤어? 그렇게 비싼 가방을 내가 어떻게 사주냐? 그러지 말고 자기가 나 대신 사주면 안 돼? 이참에 지혜랑 잘 지낼 수도 있잖아. 싫어. 원래 사이가 좋았으면 모를까 선물로 환심을 사라고? 됐네요. 그러지 말고 2달 있으면 아가씨 생일이잖아. 그때 자기랑 나랑 반반씩 해서 적당한 걸로 하나 사주자. 반반씩 하자고? 반이라고 해도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나는 뭐 안 부담스러워? 막말로 내 동생도 아닌데. 알겠어. 그리고 다음엔 처제 선물 좀 사면 숨겨놔. 기집애 샘도 많고 욕심 많은 거 알잖아. 이게 뭐냐? 괜히 들켜서. 저는 남편의 말이 어이없고 황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남편에게 시누이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주라고 했는데 남편이 시누이를 데리고 가면 무한정 비싼 걸 고를 거라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는데 저는 반반씩 내기로 한 거니 남편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날은 큰맘 먹고 남편과 준비한 선물에 어만불똥은 저에게만 튀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시누이는 남편이 준 가방을 받고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후회 막심이에요. 아가씨, 혹시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빠가 아가씨랑 어울리는 걸로 고르려고 고른 건데. 저랑 어울리는 걸 골랐다고요? 언니 동생은 디올이 어울리고 저는 루이비통이 어울려요?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언니 동생 가방이 훨씬 더 비싼 거잖아요. 난 당연히 똑같은 거 주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됐고, 이거 환불받고 같은 가방 사주세요. 같은 게 그러면 샤넬 가방도 괜찮아요. 아가씨,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그 가방을 선물한 건 제가 받은 것도 있고 입사한 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아, 됐어요. 나도 생일인데 축하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새언니 동생 좋은 회사 다닌다고 저한테 자랑해요? 그리고 말끝마다 동생이 결혼 선물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일부러 나랑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새언니 참 못됐네요. 자기 동생만 귀하고 시누이는 하찮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어요. 애초부터 그 가방을 제가 고르지도 않았지만 무조건 제 동생이랑 같은 급으로 해야 한다는 시누이의 억지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돈 쓰고 욕먹을 줄 알았다면 그냥 용돈이나 조금 쥐어주고 말 것을. 그리고 당연히 사태를 이렇게 만든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생각 없는 남편놈이 비겁하게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그러게, 자기가 문제야. 괜히 처자한테 비싼 가방을 사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지혜야,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생일은 다음에도 또 오잖아. 오빠가 내년에는 우리 처제 거랑 같은 거 사줄게. 모녀가 공짜 명품에 눈이 뒤집힌 건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제 동생한테 명품 가방을 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는데 제가 시어머니께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한 후로는 시누이의 생일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일을 망친 사람이 마치 저인 듯 저를 몰아세웠고 급기야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분위기 망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결국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크게 한판 했어요. 연애하면서 작게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화가 나서 회사에 가서도 동료에게 하소연처럼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동료 하는 말이 시댁에는 돈이 넘쳐나도 절대로 퍼주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갖고 싶다는 거 사줘도 그 순간일 뿐 고마운 거 절대 모른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동료가 저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저도 기분이 상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댁에는 일절 발을 끊었어요. 신우이도 지가 삐쳤다는 걸 표내고 싶었는지 저희 집에 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속 편하고 좋았네요. 그렇게 길게는 못 가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더는 못 참겠던지 한참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하셨고 나중엔 진동소리에도 사람들 눈치가 보여 마지못해 받았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넌 며느리가 돼서 어찌 성깔이 그 모양이냐? 네가 지호한테 그랬다며? 당분간은 우리 집에 가기 싫다고. 내가 이번에는 눈 딱 감고 니들 집에 오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지호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도대체 내 아들을 얼마나 잡았으면 애가 학을 떼니? 막말로 네가 네 동생이랑 내 딸 비교하면서 야박하게 군 거 맞잖아. 그럼 미안해서라도 알아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요? 제가 왜요?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저 솔직히 아가씨가 그 가방 받고 그렇게 구는데 도로 가져와서 환불받고 싶은 거 참았어요. 야박하다고요? 그 가방도 300만 원이나 하는데 왜 돈을 쓰고 욕을 먹어야 하죠? 어머님이 애당초 아가씨한테 한 소리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가씨가 저러는 건 어머님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집 망했다고 나 무시하냐? 그건 어머님 자격지심이시고요. 전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해요. 당분간은 중요한 회의 들어갈 때 핸드폰 꺼놓을 예정이니까 전화가 되지 않으면 회의 있나 보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야, 너 끊지 마. 아주 끊기만 해. 저는 끊지 말란 시어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는데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도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거 몇 번을 참았는데 저도 한계인지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싸워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 울면서 제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하소연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이젠 하도 그러시니까 화도 나지 않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대신 저는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처음으로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됐죠. 그러자 그 말이 남편에겐 꽤 충격이었는지 그 뒤로는 남편도 조심하는 듯 어지간해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남편은 거의 빈몸으로 장가를 왔으니 그 모든 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실은 본인만 알겠지만요. 아무튼 저의 이혼 발언 이후 저희 부부는 더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았고 사이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언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집에 데리고 오기로 했다는 거였고 그러면서 언제 저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1년 만에 전화를 해서는 온갖 친한 척을 하며 자기랑 결혼할 남자를 보러 집에 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새 식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자리라 저도 오랜만에 시댁에 가기로 했었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 두 모녀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화난 얼굴로 맞이하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아주기까지 하셨어요. 어찌나 적응이 되지 않는지 사위될 사람 있다고 안 하던 행동을 하시나? 온몸에 닭살이 다 돋을 지경이었는데 사실 모녀의 꿍꿍이는 다른 데 있었더라고요. 언니,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처을 때 시누이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언니가 시집 오니까 저도 모르게 철없는 행동을 했는데 죄송해요. 그동안 저 많이 미우셨죠? 어머,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믿기보다 속상했죠. 잘 지내고 싶은데 제 맘 같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언니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젠 다 알겠는 거 있죠? 저 언니가 사준 가방 정말 잘 들고 다녀요. 언니 동생하고 비교할 게 아니었는데 다 제 자격지심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사과는 그만해요.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고맙고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니, 제가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부탁이요? 뭔데요? 그게 저랑 결혼할 오빠 집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예단이며 혼수며 해왔으면 하는 게 많으신데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형편에 그걸 다 해갈 수는 없고 언니가 좀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거였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제가 매정하게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제가 돈을 보태지 않으면 시누이 결혼이 물 건너가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상의해서 시누이한테 돈 2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분명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올 게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번엔 금액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고마워하는데 작지 않은 돈이긴 했지만 저 스스로 이번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결혼을 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나니 시어머니의 고마워하던 태도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쯤 되면 자식 결혼시킬 때마다 쓰는 가면이 있나?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남편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가 얼굴색을 바꾸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누이 결혼으로 혼자 생활하시게 된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외롭고 쓸쓸하다며 또다시 저를 들들 볶으셨는데 결국 크고 작게 계속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누이한테 2천만 원을 보탠 일로 저에게 고마워하던 남편은 처음엔 제 편을 많이 들어주다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맞는지 나중엔 자기도 더는 힘들다며 저에게 적당히 좀 하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나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냥 그 순간만 참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그냥 자기 기분에 하는 소린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야 해.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일만 커지잖아. 그래서 뭐? 자기 말은 앞에서 그냥 네네 하라고? 자기 어머니 작년부터 계속 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하시는데 네라고 하라는 거야? 그 앞에서 네 하고 안 바꾸면 되잖아. 자기 성격에 절대 바꿔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 엄마가 등기부 등본을 떼볼 것도 아닌데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건 쉽게 가자고. 내 부탁이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 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겉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못해. 자기도 내 성격 알잖아. 그리고 애당초 그런 얘기 나오면 자기가 더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 내 탓이다. 당신은 너무 잘났어. 원래도 잘난 거 알고 있었지만 살면 살수록 너무 잘나서 내가 버겁다. 됐냐?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같이 잘 수도 없다는 듯 침대에서 자기 베개를 가지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저와 남편은 각방을 쓰면서 좀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관계 회복은커녕 남편과 갈라서야겠다고 다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었어요. 항상 다니는 길인데도 차를 긁었고 다 된 프로젝트가 엎어질 위기에 놓이는 등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던 그런 날이었는데 어지간해서는 근무 시간에 전화하는 법이 없던 친정엄마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저의 악몽은 시작됐어요. 유진아, 어떡하니? 유라가 교통사고가 났어. 오늘 금요일이라고 지 친구들이랑 남해로 놀러 간다고 휴가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야. 유진아, 어쩌면 좋니?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친정엄마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저에게 무조건 병원으로 오라며 병원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더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서 울면서 친정엄마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도착하니 동생은 심한 출혈로 긴급 수술 중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도착한 부모님의 얼굴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이길래 출혈이 많다고 긴급 수술까지 한다는 건지.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는데 가장 무서웠던 건 자매이자 가장 절친한 동생을 이대로 잃을까 봐였어요. 항상 고집세고 모난 성격인 언니인 저를 먼저 이해해주는 착한 동생이었는데 설마 이대로 잘못되는 건 아닌지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1년 같은 시간이 흘러 장장 6시간의 수술을 마친 의사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가장 먼저 달려가 동생이 괜찮은지부터 물었는데 의사선생님의 표정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얼굴이라 그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동생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라 상황이 좀 많이 나빴어요. 출혈이 많아서 피 주면서 지혈했고 충돌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머리 손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의식은 없는 상태인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고요.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면서 깨어나길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거의 실신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순간이 전부 꿈인 것만 같았어요. 아니,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생이었는데 어쩌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이고 장녀인 저는 이 순간을 버텨야 했어요. 혹여 부모님이 충격에 쓰러지시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저도 처음 당한 일에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라고 남편 생각이 절로 났는데 그래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자기 오늘 늦게 끝나? 나 지금 병원인데 유라가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로 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대. 이제 어떡하지? 내 동생 잘못되면 어떡해? 무슨 말이야? 처제가 왜? 병원이 어딘데?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각방을 쓰고 있는 부부였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의지도 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친정 부모님이라도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셔서 쉬시라고 했는데요. 물론 당장 동생이 깨어날 거라며 가지 않겠다고 두 분 다 거절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동생이 깨어나면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기셨고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당장 오겠다는 남편을 기다렸죠. 그리고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남편은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는데 예상 밖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찾으셨어요. 어머니, 아가씨,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지호한테 듣고 너무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지. 내가 경황이 없어서 지혜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왔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냐? 사돈처녀가 왜 사고가 나? 세상에나, 너 많이 놀랐지? 얼굴 창백한 것 좀 봐.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의식이 없다면서요. 세상에, 어떡해. 저는 솔직히 처음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그동안 제멋대로 군 게 죄송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런 기분도 잠시. 시어머니가 먼저 이런 말로 저를 충격에 빠뜨리셨어요. 근데 사돈처녀 깨어날 가망은 있다고 하디? 지금 그러니까 혼수 상태인 거잖아. 의사는 뭐라던. 네? 그게... 아우 답답해. 의사가 뭐라고 했을 거잖아. 의식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 그래?
아유,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건 그냥 끝인 건데. 너 여기서 한가하게 이러고 있지 말고 장례식부터 알아봐라. 내가 우리 남편 그렇게 보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생 의식이 없을 뿐이지 아직 살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정신이세요?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기껏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시애미한테 뭐? 제정신이냐고? 너야말로 제정신이냐? 아무리 동생이 황천길 앞에 서 있어도 내가 네 시애미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건데 내가 못할 말했니? 저는 경우 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옆에서 따라온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며 저에게 휴지를 건넸고, 그래도 시누이가 결혼하더니 사람 됐구나 싶었던 순간이었는데 그 핏줄이 어디 가나요?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저의 뒤통수를 치더군요. 엄마, 지금 왜 그런 말을 해? 가뜩이나 새언니 동생 의식 없어서 마음 찢어지는데 장례식장을 알아보라니. 뭐가 급하다고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얼씨구,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가 다 겪어봐서 이야기해주는 거잖아. 여기서 왜 편을 나눠, 한가족끼리. 언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는 오고 있다고 했는데 차가 좀 막히나 봐요. 아가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한가족끼리.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힘이 돼야죠. 근데 동생분 정말 가망은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저 깨어나길 바랄 뿐이죠. 사고 경위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다리려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동갑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동생이 독립해서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도 입사 선물을 친정아버지가 해줬다고. 오빠가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럼 그 차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이 많아서 큰 차를 렌트해서 갔나 봐요. 아, 다행이다. 난 또 그 차 타고 사고 났을까 봐 오면서 계속 걱정했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언니. 원래 집이랑 차는 방치하면 금방 망가지는 거 알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언니 동생 깨어나기 전까지만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될까요? 차도 그대로 방치하면 고장나니까 차도 좀 빌리고요. 네, 언니. 저는 하마터면 시누이 볼기짝을 사정없이 내리칠 뻔했어요.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있다고 장례식장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떠드는 지 애미나, 제 동생 의식 없으니 제 동생 집이랑 차를 빌리겠다고 하는 그 딸년이나 다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더는 참을 수 없어 제 동생이 아직 숨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러기를 바라는 그 모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야, 너 미쳤냐? 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니 너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뭐라고? 내 동생 걸 널 빌려주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또 떠들어봐. 그 주둥이 확 찢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꿈 깨. 내 동생 금방 일어날 거니까 당장 꺼져. 네 엄마랑 당장 꺼지라고. 뭐? 야, 너 미쳤냐? 아니면 정신줄 놓은 거야? 네 동생이랑 세트로 가게? 그리고 어차피 혼수 상태라 방치되는 거 내가 좀 빌리자는데 그게 그렇게 입에 거품 물 일이야? 누가 들으면 내가 그냥 달라고 한 줄 알겠다. 그리고 시집 왔으면 친정 식구보다는 시댁 식구를 먼저 챙겨야지. 넌 그게 제일 재수없어. 그래? 그러는 너도 시집 갔으니까 니네 엄마 말고 니네 시댁 식구들 먼저 챙겨. 여기서 지랄하지 말고. 왜 나한테 내 동생 집이랑 차를 빌려달래? 얘, 듣자니 더는 못 듣겠다. 어쩌면 너는 입에 걸레 문 것처럼 말하는 게 그러냐? 내가 그래서 너 싫어하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치 없이 구셨구나.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알겠어요. 저도 이놈의 망한 집구석하고 영 끊고 살면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쩌죠? 지금 대충 생각해도 당신 아들은 장가올 때 몸뚱이 하나만 들고 왔고, 당신 딸은 시집가면서 저한테 2천만 원이나 받아갔는데 설마 입 닦을 생각은 아니겠죠? 뭐야? 너 지금 치사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왜요? 저는 치사하면 안 돼요? 당신이랑 당신 딸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나는 좀 치사하면 안 돼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뒤늦게 도착해 달려왔는데 대기실 밖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다 보니 사람들이 꽤 모여 있어서
남편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죽일 듯 노려보며 당장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원에서 내보내라고 차갑게 말했는데 남편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듯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직 제 동생이 사고 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죽은 사람처럼 구는 그들을 저는 더는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모두 내보내고 옆에 앉은 그 인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요. 이 인간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잔뜩 열이 받아 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충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처제 말이야.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와도 병원에서 재활임에 할 게 많다고 하던데 그냥 지혜한테 처제 오피스텔이랑 차 쓰게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매제 사업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당장 살던 집 보증금도 빼줘야 하는 상황이고 차도 잡힌 모양이더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 물론 어이없고 화나겠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주라. 응?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할게. 이성적인 거 좋아하네. 퍽이나 이성적인 사람이 주인도 아닌 나한테 내 동생 집이랑 차를 빌려달래? 아니, 머리가 딸리는 거야? 아니면 미친 거야? 내가 내 동생한테 집을 사줬어? 차를 사줬어? 난 그런 걸 빌려줄 권리가 없어. 왜? 언니잖아. 일단은 내 동생이 쓰고 나중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빌려줬다고 하면 되지. 처제 당신 말이라면 끔뻑 죽잖아. 뭐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지만. 정말 도저히 못 봐주겠다.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야? 그 거지근성의 끝은 어디 있는 거니? 나 같으면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온 게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그런다고 해도 말릴 판에 뭐라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내 말이면 끔뻑 죽으니까 일단은 빌려주라고?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하루라도 빨리 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지? 천벌받을 것들. 당신이 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꿈 깨. 당신 식구들한테도 똑똑히 전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처제 저렇게 돼서 자기 예민한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이상한 말도 아니라고. 누가 쓰고 있는 걸 빌리겠다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주인 없는 거 잠깐 쓰겠다는 건데. 주인이 왜 없어? 나중에 당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당신 동생이 당신 죽은 것처럼 말하면 너는 좋겠다? 됐어. 솔직히 그냥 우리 식구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당신의 집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적어도 거지 같은 니네 집보다는 대단하지. 너도 이만 여기서 꺼져. 그리고 좋게 말할 때 지금 집에 있는 네 물건 챙겨서 니네 집으로 가. 그 아파트에 네 권리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더는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보지 말자. 뭐야? 또 협박이냐? 내가 그럼 무서워할 줄 알고 웃기지 말라고 해. 난 진심인데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니? 그래, 찍고 까불어봐. 난 이미 너랑 더는 살 마음 없으니까. 저는 더는 그 인간과 함께이고 싶지 않아서 여자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저녁에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화장실에서 30분 정도 있었을까? 보호자 대기실로 가보니 그 인간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그 뒤 저는 회사에는 진단서를 끊어서 가족 돌봄 휴가를 냈어요. 부모님 두 분도 간병휴직을 내셨는데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과 교대로 동생 옆을 지켰고 그렇게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는 동안 동생은 몇 차례 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동생이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도 동생이 깨어난 건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저희 가족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와 부모님은 깨어난 동생이 그저 고맙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동생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빨랐는데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는 언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나? 믿기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어요. 걱정했던 후유증도 거의 없었는데 오랜 시간 근육을 쓰지 않아 그 부분만 치료를 잘하면 2달 안에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란듯이 남편에게 동생이 깨어났으니 이젠 이혼 준비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소름 끼치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편이 아닌 시누이가 전화를 해오더군요.
저는 지금부터는 증거 싸움이다 싶어 일단은 전화를 받으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신우이 하는 말이 아쉬움이 한가득 묻어 있었는데요. 언니, 동생 정말 깨어났어요? 무슨 혼수 상태가 그래요? 그래도 바로 태어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희 당장 이번 주에 집 빼야 해서 언니 동생 집에 이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집 구할 동안만 저희 남편이랑 저 동생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동생분 깨어났으니까 언니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인이 좋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둘이 지금 같이 있는 모양인데 문자 제대로 읽은 거 맞아? 이혼 준비하라고 보낸 건 못 봤니? 꿈 깨. 네가 내 동생 집에 들어갈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네 오빠한테 전해라. 합의 이혼도 좋고 소송도 좋으니까 준비하라고. 알겠니? 저는 전화를 끊고 여운이 가시지 않아 씩씩거렸어요. 그러자 탕비실에서 나오던 친정엄마가 저를 보시고는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대충은 눈치채셨다며 이젠 이야기해보라고 하셨는데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정엄마는 어찌나 놀라셨는지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세상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배려해줬는데 넌 여태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참을성도 없는 게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엄마, 미안해. 난 적어도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힘든 건 맞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만하고 싶어. 그래, 당장 이혼해.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해. 그나저나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한테 진작 말을 하지.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를 시작으로 가족들에게 저의 이혼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제 사정을 들은 동생은 자기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며 당장 소개한다고 했고 그런 인간은 절대 합의 이혼해주면 안 된다며 소송을 하라고 저를 부추겼는데요. 그렇게 동생 소개로 만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충분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할 것은 당연히 없고 부당한 시댁 식구들의 요구와 신우이 결혼 비용으로 보탠 2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속이 시원했어요. 아, 그리고요. 받을 땐 열받고 황당하게 그지없던 그들의 문자들이 제 이혼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줬어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그렇게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펄펄 뛰며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며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지며 말했네요. 뭘 여기까지 와서 펄펄 뛰어. 당신도 소송해. 어차피 난 합의 이혼할 생각 없고 당신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없는 거 알지? 게다가 집도 내 명의로 내가 사고 대출금도 내가 혼자 갚아서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난 가져올 게 많잖아. 일단은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가며 산 위자료는 꼭 받을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 내 동생한테 처제 집에 들어가 살지 말라고 할게. 니들 인생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 자기,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이제 그냥 너랑 니네 식구들 죄다 싫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질리게 하니? 이미 우리 식구들도 다 알아. 내가 마음 바꾼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절대 그러라고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내가 할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뻔뻔하고 이해도 안 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할 걸. 너무 후회돼. 좋아. 그럼 내가 합의 이혼해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좋게 끝내자. 나 어차피 자기한테 위자료 줄 돈 없어. 지혜 보증금도 다 날려서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고 당신이 아무리 청구해도 나올 구멍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걸로 합의 이혼하자. 누구 맘대로 난 뭐가 됐든 끝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만 끊어. 그 뒤 제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 이혼 소송할 때 증거가 될 것들인데 남편을 비롯한 그 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보겠다며 저를 어르고 달래고 또 화를 내며 그렇게 저에게 소중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가차없이 경찰에 무단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네요. 그러자 이 독한 년, 내 아들 좋다고 할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 공동명의 하라고 했지? 다 됐고 이 아파트만 내놔. 그럼 깨끗이 내가 헤어지라고 할게. 아줌마, 단단히 미쳤네.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내놔요? 정말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네? 뭐라고?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시어머니는 흥분한 나머지 저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다가오셨어요. 그러자 출동한 경찰이 그런 시어머니를 저지했고 남편 역시 방방 뛰다가 그대로 경찰에 연행당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이혼이라는 선물로 돌아왔어요.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아 위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돈보다도 제가 힘들었던 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액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그 뒤 저는 신혼집으로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돈이 올랐는데 아마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아파트에 그렇게 침을 흘렸던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다시 찾았어요. 남편은 버는 족족 저에게 위자료로 월 100만 원씩 송금하는 신세가 되었고 시누이한테도 재산이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2천만 원을 회수해올 생각인데 아마도 제가 걸어놓은 족쇄가 사는데 꽤 신경이 거슬리겠죠. 그들도 부디 제가 겪은 마음고생을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후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전처럼 일에 매달리며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1년 만에 부장 승진을 했고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책임만큼 맡은 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사한 신입 여사원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자기 롤모델이래요. 뭐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아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신입사원을 보며 아,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하는 작은 위안을 받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고 또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이왕 나이 먹는 거 그 사람들처럼 억지나 쓰고 남의 걸 바라는 인간이 아닌 남들이 좋게 봐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네요. 제가 끝까지 이런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